제 남편이 저한테 남긴 유산이에요. 돌려주세요.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네가 무슨. 너는 유산 받을 자격 없어. 남편이 죽고 시대는 유산 전부를 가로챘습니다. 넌 가족도 아니라며 며느리를 내쫓았죠. 그런데요. 그 며느리가 묘비명 한 줄을 보고 갑자기 웃고 있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피챙음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연 시작합니다. 정민은 택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앞에는 까만 양복과 한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고 가장자리에 세워진 근조와 한들 사이로 이태석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죠. 여기 맞으시죠? 운전기사가 물었지만 정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는 국가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목덜미가 바짝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내릴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 정민은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고 눈시울이 괜히 시큰해졌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는 검은색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박말순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엔 웃는 얼굴로 조문객들과 인사 나누는 신호의 이은주도 있었고요. 일세요. 정미가 다가가자 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가 여길 왜 와? 정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 없이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국가를 쳐다보다가 다시 정미의 얼굴을 훑었어요. 애도 없고 같이 산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어디서 감히 정미는 그 말을 듣자 몸이 살짝 굳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이었죠. 애 없는 그건 시댁이 정리를 바라보는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이은주가 혀를 차며 웃었어요. 어머님 됐어요. 불쌍하잖아요. 들어오게나 해요. 하지만 그 말도 정리를 위하려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 웃음 속엔 비웃음이 숨어 있었죠. 정민은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 여긴 우리 가족들만 받는 자리야. 말순이 손을 뻗어 정미의 어깨를 밀듯했고 그 순간 장례식장 직원 2명이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유족 측 요청으로 보호자 외에는 출입이 어려우십니다. 정민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국가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놨어요. 국가가 흘러내리며 바닥에 눕듯 떨어졌고 한쪽 꽃잎이 구두에 밟히며 부서졌어요. 그 장면이 지금의 자신 같았어요.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밟히고 찢어지는 존재. 정민은 그때 몰랐어요. 이 몸멸감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장례식장을 나와 벤치에 앉은 정민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꺼풀 뒤로 떠오르는 건 마지막으로 본 남편, 태석 씨의 모습이었어요. 병실에서 누워있던 그날. 태석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먼저 가면 묘비를 꼭 봐줘.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위로인 줄 알았죠. 묘비의 정미는 무심코 그 말을 다시 떠올렸고 가슴이 갑자기 콩 내려앉았어요. 잠시 뒤 정미는 주변을 둘러보다 나무 아래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노성주 남편 생전에 변호사이자 절친이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한참 동안 정미를 바라보다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난 아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정미는 그저 가만히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확신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현관에 들어와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이마를 묻고 잠시 숨을 골랐죠. 누구도 모르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잠시 후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어요. 정민은 옷장을 열고 남편의 정장을 꺼냈어요. 그 옷은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주머니 속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없어도 넌 내 아내야. 가족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분명 태석 씨의 필체였어요. 정민은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눌렀어요. 그녀는 침대마 서랍에서 결혼의 범을 꺼냈어요. 결혼식 날 태석 씨가 정미의 손을 꼭 쥐고 웃던 사진. 그 뒤를 넘기면 병원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그 마지막 페이지엔 빗돌빗돌한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어요. 뮤비에 남길게 내 방식대로 너가 언젠간 찾을 거라고 믿어. 정민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국구를 하나에 물을 되었어요. 혼자 먹는 밥, 혼자 내리는 눈, 혼자 보는 장례식. 가족이 아니라는 그 말이 이 밤을 더 춥게 만들었어요. 그래, 난 가족이 아니라는구나. 그럼 그 뮤비엔 정말 뭐가 있을까요? 그녀는 다시 국가를 생각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구두에 밟힌 그 꽃, 아무도 주워주지 않던 그 꽃처럼. 나도 그렇게 묻히는 건 아니겠죠. 그날 나는 장례식장 앞에서 내쫓겼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애가 없다고, 종이 한 장에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뮤비를 보라고 했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젠 확인하러 갈 거예요. 이 싸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침부터 창밖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정민은 옷장을 열고 고르고 또 골랐어요. 입을 옷은 상관없었지만 오늘은 유산 분배가 있는 날이었고 태석 씨의 흔적을 누가 어떻게 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날이었어요. 서류 가방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민은 그것을 꼭 안고 집을 나섰어요. 그 자체로도 당당히 참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시였죠. 하지만 정민은 몰랐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요. 말순의 거실은 언제나처럼 깔끔했지만 그날은 유독 더 정돈되어 있었어요. 낮은 탁자 위엔 과일 접시와 고급 도자기 찻자들이 놓여 있었고 이은주는 다리를 꼰 채 쿠션을 뒤로 던지며 웃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정민 씨, 자리는 따로 없지만 뭐 거기 앉아요? 방청석 정도는 되겠네요. 그 말에 정민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한복판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표정하게 유지했어요. 그 순간 정민은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노성주 변호사가 도착하자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는 검은 서류가 방을 꺼내더니 퇴석 시간 남긴 유산 목록을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어요. 이태석 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박말순 씨 앞으로 생명보험 수익자는 이은주 씨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 예금과 저축형 펀드 전액은, 정민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음을 알아차렸어요. 그때 정민의 심장은 마치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게 다예요? 정미가 입을 열자 노성주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법적으로 남겨진 공식 유언장은 그렇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들고 정미를 봤어요. 그만 이해해요. 태석이는 말이야.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알아서 정리한 거야. 가족 아닌 사람한테까지 뭘 남기겠니? 그 말에 이은주가 제비를 못했어요. 아유, 엄마. 그래도 정미 씨가 혹시라도 기대했을까봐 그러죠? 그럼 더 마음 아프잖아요. 괜히 묘비에 무슨 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그냥 비석이잖아요. 정민은 이은주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었어요. 제가 묘비 이야긴 아직 안 꺼냈는데요. 이은주의 눈썹이 잠깐 움직였어요. 어머, 그런 말 했었나 보죠? 그냥 요즘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요. 순간 정민은 등골이 싼을 해줬어요. 혹시 그들 역시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닐까요? 묘비의 태석 씨가 뭘 남겼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정민은 당황했지만 표정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회의는 끝났어요. 정미에게는 아무런 유산도 종이장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려받은 건 돈이었고
그녀에게 돌아온 건 가족도 아니었다는 확인서였어요. 정미야, 말순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정미가 돌아보자 말순은 짧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안 남긴 이유. 그건 너도 잘 알 거야. 매 없고 시댁에 마음 한번 제대로 안 주고, 그건 가족 아니지 않니? 그 말은 칼처럼 뚫고 들어왔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정미의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정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을요. 집에 돌아온 정미는 남편의 책상을 열었어요. 책상 안쪽 맨 구석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죠. 묘비를 본 뒤 열 것. 태석 간단한 문장이 적힌 봉투. 정미는 그걸 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었어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묘비,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돌덩어리에 태석 씨는 뭔가를 세게 덧을지도 몰랐어요. 잠시 후 정미는 거실 구석에서 오래된 노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결혼 첫 해 태석 씨와 함께 썼던 가계보였어요. 그 안에는 함께 사는 일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미는 가계부를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그 사람은 사랑보다 믿음을 남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나를 재산 목록에서 지웠지만요. 나는 그 사람의 기억 안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를 바라요. 묘비, 그게 열술일지도 몰라요. 이 싸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미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한 신발끈을 묶었어요. 가방에는 선수 준비한 국화한 다발과 검은 우산, 그리고 오래된 수차가 들어 있었죠.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태석 씨의 묘가 있는 공업묘지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잔잔함 속에 묘한 긴장감도 감돌았어요. 정미는 그날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오후 3시 정미는 묘지 안내 표지판을 따라 주 207번 묘역으로 향했어요. 작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느껴졌죠. 태석 씨의 묘 앞에 도착한 그녀는 무릎을 꿇 조용히 인사했어요. 잘 있었어요. 당신, 제가 왔어요. 하지만 그날의 묘비는 이상했어요. 사진 속 태석 씨는 분명 예전과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묘비 아래 새겨진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해요? 이건 정미는 멍하니 묘비를 바라보다가 묘비 좌측 하단에 작게 파인 홈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묘비석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놀란 정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묘역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정미의 심장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심스레 다시 그 홈을 누르자 묘비 아래쪽 돌판이 열리면서 안쪽에서 검은색 금속 상자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상자 위엔 숫자 2자리가 깊게 음각되어 있었죠. 041이 정미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041이 4월 12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그 숫자는 둘만의 기념일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안고 자리를 떠났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묘역 입구 근처엔 흰색 외투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뒷모습이 이은주와 닮아 있다는 느낌을 정미는 떨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미는 문을 잠그고 커트를 모두 내렸어요. 상자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죠. 전자자물쇠가 달려있는 그 상자엔 숫자 4자리를 입력하는 패널이 있었어요. 정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041을 눌렀어요. 하지만 비가는 거부음만 올릴 뿐이었죠. 틀렸다고요? 말도 안 돼요.
당황한 정민은 머릿속으로 태석 씨와 함께한 날짜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기념일, 태석 씨의 생일, 둘이 첫 여행 갔던 날 하나씩 시도했지만 상자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절망감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책장 한쪽 구석에 꽂아두었던 태석 씨의 메모 숫잡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천 맨 뒤장엔 낡은 볼 펜 자국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비밀은 늘 반복되는 숫자 속에 숨어 있다. 정민은 그 순간 떠올렸어요. 태석 씨가 오래전부터 늘 사용하는 비밀번호. 은행 앱도 이메일도 사물 앞도 항상 같은 번호였어요. 12. 그건 태석 씨가 마지막으로 정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술 한 잔 기울이던 태석 씨가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이 날짜 절대 잊지 마요.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정민은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여 122를 입력했어요. 띵지르르르 상자가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정미의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뚜껑 안에는 노란 빛으로 바른 봉투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2장의 서류가 있었죠. 첫 장은 태석 씨가 자폐로 쓴 유언장이었어요. 내 모든 유산을 법적 배우자인 정미에게 남긴다. 유언장의 날짜는 태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6일 전이었어요. 두 번째 장은 법적 경고문이었어요. 본 유언장이 파기되거나 은폐될 경우 동봉된 메모리로 대체할 것. 메모리에는 본인의 자필 영상 증언이 녹화되어 있음. 정민은 손을 떨며 USB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얼거렸죠. 당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녀는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또렷해졌죠. 태석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어요. 그 순간 휴대폰을 들고 노성주 변호사의 연락처를 눌렀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이 나왔어요. 자필이고 메모리도 함께 있어요. 전화기 너무 노성주의 숨소리가 짧게 멈췄어요. 그걸 시댁이 알게 되면 움직일 겁니다. 그들은 이미 뭔가 감추고 있었어요. 이용주 씨 장례식장에서도 묘하게 반응했죠.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 당일 묘비석을 빨리 보던 이용주의 표정.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그때 정민은 몰랐어요. 이용주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상자를 조심스레 다시 닫고 서리를 봉투에 넣었어요. 모든 게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정민은 바로 다음 날 변호사 노성주를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어요. 낡은 가방에 유언장과 USB를 조심스레 담아온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듯 사무실 문을 열기 전 2번이나 심호흡을 했어요. 이 문을 열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만 같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윤정미 씨. 어제 말씀하신 그거 직접 보시죠. 말없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고 잠시 후 영상 하나가 화면에 떴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책상 앞에서 앉아있는 태석 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정장은 다소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도 약간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 모습이 정미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아마도 정미 당신이겠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산 문제로 시댁이 뭔가 꾸미는 걸 눈치채거든요. 태석 씨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예미, 당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늘 당신을 무시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대놓고 말했어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를 며느리라 부를 수 있냐고. 정민은 그 순간 주목을 꽉 쥐었어요. 그 말은 그녀가 들은 적 없던 그러나 어려운 푸시 느껴왔던 말이었어요. 그동안 태석 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정미야, 난 그게 전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요. 그래서 이 유언장은 꼭 지켜줘야 해요. 시대 식구들이 이걸 알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성주 씨한테만 맡기를 했는데 혹시 그도 위험할까봐 이렇게 남겨요. 영상 속 태석 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화면은 곧 어두워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노성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건 법적 증거로도 충분해요. 자필 유언장의 영상 증언까지 게다가 녹화된 날짜가 현재 제출된 유언장보다 나중에네요. 정민은 눈을 치켰다고 말했어요. 네, 제출된 유언장이요? 성주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장례식 다음날 시대 쪽에서 법원에 유언장을 냈어요. 모든 유산을 어머니와 누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 유언장을 조작한 거예요? 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와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떨게 했어요. 제가 손으로 직접 받은 유언장이 여기 있어요. 날짜도 늦고 영상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받아들여져요? 성주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안치며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건 형사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어요. 유언장 위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미 유산 일부가 시대 측에 분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민은 숨을 삼켰어요. 벌써요? 태석 씨 명의로 된 부동산 한 채, 극류용 자산 일부가 어머님 앞으로 넘어갔어요. 3달 전부터 작업한 흔적이 있어요. 그들이 유언장을 선택이 전부터 움직였다는 거죠. 정민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 전 신우의 은주가 무심히 흘리던 말들. 오빠 유산은 이제 가족이 지켜야죠. 정미 씨는 이제 할 일 없어요. 그 말들이 이제 뼈처럼 바뀌었어요. 태석 씨가 아플 때부터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성주는 말을 잃었어요. 곧바로 유언장 진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미 씨는 이 영상과 유언장을 절대 밖에 흘리지 마세요. 시대 쪽도 뭔가 이상하리만 짓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민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태석 씨의 마지막 목소리예요. 그 어떤 재산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정민은 혼자 거실에 앉아 다시 한번 USB를 재생했어요. 태석 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그는 마지막으로 정미에게 말했죠. 내가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지켜야 해요. 그 목소리는 흐리다지만 강하게 정미의 기가에 바뀌었고 정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태석 씨, 제가 당신 목까지 싸울게요. 창밖엔 별 안에 없는 밤하늘 이 깊게 펼쳐져 있었어요. 정미는 그 어둠 속에서 태석 씨의 목소리가 빛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생각한 남편의 진심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대는 놀랄 만큼 잠잠했어요. 태석 씨의 재산날이 조용히 지나가고 그 흔한 문자 하나 오지 않았죠. 정민은 매일 핸드폰을 흘끗흘끗 쳐다보다가도 마치 일부러 무시하듯 툭 던지곤 했어요. 그래 조용한 게 더 무섭다니까요. 정민은 그렇게 중얼이며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단에 핀 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지나갔죠. 기의 아리만치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정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칠게 유동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폭풍 전의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엿새 되는 날 성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무겁고 긴장감이 실려 있었죠. 정미 씨 말씀을 드리게 있어서요. 이은주 씨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전화기를 준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진위 여부에 대한 반박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내용은 정미 씨가 허위 문서를 조작해 유산을 노렸다는 추정입니다. 정미는 숨을 삼키듯 말했어요.
거꾸로 저를 고소한 건가요? 아직은 명확한 고소는 아니지만 법적 대응에 서두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쪽에서도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철저했어요. 정민은 잠시 말없이 창가에 서서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새 몰라보게 야위었고 눈밑은 거무튀튀했죠. 그런 자신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 그 집에 가보려고요. 성주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미 씨, 지금 직접 찾아가면 자칫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자극받으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그건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피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뒤 흐린 하늘 아래 정민은 검은 우비를 입고 오래된 그 양옥집 앞에 섰어요. 어쩌면 태석 씨보다 더 많은 날들을 함께 보낸 그곳. 그 집은 여전히 낡고 조용했지만 오늘만큼은 무언가 싸늘한 기운이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지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은주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는 한 손엔 차가운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말랐어요. 정미 씨 여긴 어쩐 일이죠? 정미는 고개를 숙이지도 미소 지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만 담겨 있었어요. 태석 씨 유언장 영상으로 받으셨죠? 그거 진짜예요. 이은주는 눈을 잠시 감더니 짧게 웃었어요. 정말 재밌네요.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영상 언제 찍힌 건데요? 태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6일 전이에요. 날짜, 시간, 필체 영상, 음성까지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이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 마지막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약도 복용 중이었고 그 사람 상태를 핑계로 유언장을 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복도 안쪽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뭘 그리 떠더니 잠시 뒤 박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정미를 보자마자 눈꼬리를 날카롭게 세웠어요. 하지만 정리는 그 눈빛에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어요. 어이구, 그래도 면을 일합시고 밥은 먹여줬더니 이제는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 정리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밥 얻어머 먹었다는 표현 고맙네요. 하지만 전 남편이 남긴 걸 지키러 왔어요. 박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웃기지 마. 너가 무슨 가족이었니? 애 하나 못 낳고 명절에 일손 하나 못 되는 너를 태석이가 아니었으면 문턱도 못 넘겼어. 그 말에 정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예전에는 그 말에 상처받고 주저앉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래요. 그게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태석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못 지킨 걸 너가 지켜달라였어요. 박 여사는 그 말에 움직였어요. 이은주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정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태석 씨 묘비 아래 숨겨둔 상자. 그거 여러분이 아니면 알 리 없죠. 정적이 흘렀고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어요. 정리는 우산도 없이 돌아서 그 집 앞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벗어났어요. 비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걸음마다 바닥에 조용한 물소리 많이 따라 붙었죠. 그 비는 마치 지난날의 눈물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정리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복잡한 서류더미 앞에서 밤을 새웠고 어느 날은 태석 씨의 얼굴이 떠오르면 한숨만 쉬다 하루를 넘겼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져 갔어요. 정리 씨 다음 주면 첫 변론입니다. 그쪽에서도 꽤 유명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고요. 성주 변호사의 말에 정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걸 각오가 되어 있었죠.
내가 지금 이걸 놓치면 그 사람 목소리도 마음도 다 사라질 거야. 그날 법원함 회색 비탄을 아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몰려들었어요. 정미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그녀는 법원 입구에 멈춰서 잠시 숨을 고르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태석 씨를 생각하니 이상하게 용기가 솟았어요. 1심 첫 공판. 유원장 영상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어요. 시대 측은 영상 편집 가능성과 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을 주장했고, 정리 측은 날짜가 명확한 원본 영상, 필적 감정서, 그리고 태석 씨가 생전 사용했던 노트와 비교 분석 결과까지 제시했어요. 고인은 유언을 남긴 당시 약물 복용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신 상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시대 측 변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성주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리를 넘겼죠. 그 당시 약물 복용량은 낮았고 정신과 전문의 속에서에 따르면 인지 능력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언 영상 속 고인의 발언은 논리적이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정리는 법정에서 방 여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대 측은 또 다른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영상과 별개로 이 문서가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 20일 전 작성한 23년 유산을 이원주 씨와 방 여사에게 전부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어요. 정리는 순간 입을 굽게 다물었죠.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건 태석 씨 자필이 아니에요. 필적이 너무 다르다고요. 성주 변호사는 빠르게 대응했어요. 그 문서는 고인의 기존 필체와 다릅니다. 이미 전문가 감정 의뢰를 신청해 눈 상태이며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고 정리는 대기실 한쪽에 앉아 손을 꼭 모았어요. 땀이 배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죠.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 성주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며칠 전 태석 씨의 개인 이메일에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태석 씨가 손으로 쓴 메모와 함께 정리와 함께 찍은 커다란 액자 속 사진이 담겨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은 건 결국 기억이더라. 그 기억을 지켜줘. 정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윈속 태석 씨는 멀쩡한 얼굴로 정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그 표정인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단단한 눈빛, 마치 모든 걸 내다보고 기록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의 태석 씨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정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메모의 필적은 영상 속 것과 동일했고 날짜도 유언장보다 4월 전이에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석 씨 당신이 남긴 기억, 제가 꼭 지켜낼게요. 그날 저녁, 정리는 집으로 돌아와 태석 씨의 낡은 셔츠 하나를 조심히 꺼내왔어요. 셔츠에 배어있던 익숙한 향기가 그녀를 덮었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어요. 이제는 저 혼자지만 저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게요. 밖에서는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시작되는 법이었어요. 정리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첫 재판이 끝난 뒤에도 시댁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그건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침묵이었죠. 정리는 그 느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겉으론 조용한 그 집 안에서 분명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래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이은주는 요즘 유난히 잠이 들지 않았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떠오르는 건 태석 오빠가 숨지기 며칠 전
병원에서 찍힌 그 영상 속 얼굴이었죠. 이제 와서 그녀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날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태석 오빠는 흔히 말하는 정신이 혼미한 환자와는 달랐어요. 그는 분명 또렷했고 자신의 말 하나하나에 책임을 담아내고 있었죠. 정리한테 이 영상 꼭 전해줘. 엄마랑 눈에 안 텐 말하지만 어차피 믿지 않을 거니까 그 말이 자꾸만 귀가를 맴돌았어요. 이은주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주었어요. 왜 그 말을 그땐 그냥 넘겼을까? 그때 거실 쪽에서 방 여사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야, 아직 안 자니? 이은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조심히 거실로 나왔어요. 방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진 채 방 안이 어두겠죠.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잠이 안 와요. 이은주는 차를 대어 컵에 따르면 말했어요. 방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유언장 내가 그거 잘 숨겼을 땐 진짜 대견했어. 이은주의 손이 컵에 멈췄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것을 느꼈죠. 엄마, 그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 여자한테 태석이 유산이 넘어가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태석 오빠가 그걸 원했다면요. 이은주 방 여사가 컵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정신 못 차려. 그 여자 우리 가족 아니야. 얘도 못났고 명절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태석이가 정신없어서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건 진심이 아니야. 이은주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방 서랍을 열었고 거기서 조심스럽게 꺼낸 건 태석 오빠가 남긴 유언 영상의 사본이었어요. 한동안 가만히 영상 속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그녀는 결국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오빠, 난 정말 몰랐어.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정리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어요. 성주 변호사가 전해진 익명의 제보 서류 때문이었죠. 어제 저녁 익명의 발신자가 사무실로 봉투를 하나 보냈습니다. 직접 전해진 건 아니고 택배로 도착했어요. 서류 안에는 병원 기록과 사진 한 장이 동봉돼 있었죠. 정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태석 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진료기로 복사본과 간을지 요약본,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죠. 고인 사망 일주일 전 재진 씨 정신상태 명확함, 복용 약물 변경 없음, 액체. 담당 주치의 정성은,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정상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 당신만이 아닙니다. 정리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죠. 사진 속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태석 씨.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팔이 한쪽 보였고 그 옆에 놓인 팔찌에서 익숙한 무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이은주 씨네요. 정리는 작게 중얼였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성주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팔찌 이은주 씨가 몇 년째 끼고 다니는 겁니다. 즉 그날 병원에 그녀도 있었던 겁니다. 정리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유언 영상이 찍히기 전날 이은주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알고도 그때 정리는 몰랐어요. 이은주의 마음 한 구석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은주를 배신자로만 생각했죠. 박근혜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정리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을 막은 건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당신을 외면했어요. 이제는 제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창밖으로 지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정리는 그 붉은 서양을 보며 태석 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병실에서 미소 짓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정리는 오래된 서랍장에서
노란빛이 바른 편지지 한 장을 꺼냈어요. 태석 씨가 투병 중 그녀에게 건넸던 하지만 당신 열어보지 못했던 편지였죠. 그 편지를 다시 읽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증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해줄 유일한 무기였죠. 정리의 손가락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정리야, 내가 혹시 못 돌아가더라도 겁내지 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요. 이건 내 마지막 말이자 부탁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당신의 삶도 반드시 지켜요. 태석 정리는 편지를 잡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죠. 단단한 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정식으로 유원장 진정신고를 접수했어요. 신고사엔 유원 영상 바일 병원 정신건강평가 기록, 그리고 정리가 확보한 태석 씨의 자폐편지 사본까지 첨부됐죠. 그 순간 법원의 담당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일단 진정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되겠습니다. 같은 시각시대 개선 또 다른 긴장이 흘렀어요. 엄마 그 유원장 진이 확인 들어가대요. 이윤주는 급히 전화를 끊고 방 여사를 찾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도 증거했어. 자필 유원장 있잖아. 근데 엄마 그 자필 유원장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성된 날짜. 그거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랑 겹쳐요. 의사 진단서에는 그 시기 기억장애 가능성도 있대요. 방 여사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겉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한순간 창백해졌어요. 게다가 오빠 영상 말이에요. 거기 나온 날짜 우리가 숨긴 유원장보다 훨씬 나중이에요. 그 여자, 그걸 어디서 찾았을까요? 묘지 밑에 숨긴 상자, 설마 그걸 방 여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공포 같은 것이 스쳤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미 그 여자. 물론 내가 아니었네요. 그걸 몰랐던 건 우리 잘못이야. 며칠 뒤 정미는 직접 법정에 섰어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전에 없던 자신감이 그녀의 몸 전체에서 느껴졌어요. 고인은 제 남편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말. 그걸 가족이 부정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정 한쪽엔 이윤주와 방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정미의 말을 듣는 동안 이윤주는 눈을 지끈 감았고 방 여사는 얼굴을 돌려버렸죠. 두 사람 사이에도 어떤 균열이 느껴졌어요. 증인석에 선 병원 주치의 정성원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인은 사망 전 주기적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 없었으며 유언 영상 시점의 태도와 발언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고 숨을 골랐어요. 태석 씨, 당신의 목소리 이 법정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정리는 마지막으로 태석 씨가 손글씨로 남긴 유언 노트 일부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엄마와 누나가 정미에게 가한 말들. 그건 내가 막았어야 했어요. 정미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고 이건 그 대가이자 내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문장은 방 여사의 눈을 멈추게 했어요.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찔린 듯 입술을 꼭 다문 채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이윤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 시 잡았죠. 정민은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떨어졌고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했어요. 태석 씨,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바깥 공기가 그녀의 폐부까지 시원하게 파고들었어요. 처음으로 정민은 승리의 맛을 조금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첫 재판 이후 시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박 여사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고 이은주는 매일 같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불안하게 거실을 서성했어요. 정민은 조용히 그 흐름을 지켜보며 기다렸죠. 가끔은 조용히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무너지는 상대를 더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태석 씨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성주가 핸드폰을 들고 조심스레 말했죠. 이은주 씨가 정미 씨를 따로 만나고 싶답니다. 기록도 없이 조용히 단들이 정미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대신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그렇게 다음 날 둘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창밖엔 초록잎 사이로 빗물이 고요히 떨어졌죠. 정민은 이 순간이 결정적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은주는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손끝은 창백했죠. 정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말 하시려고요? 이은주는 입술을 한번 깨물다니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상자, 태석이 오빠 묘비 아래 그 상자.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정민은 놀라지 않았어요. 다만 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녀의 눈은 이은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영상도 그 사람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누가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 이걸 정미한테 전해달라고. 근데 전 그걸 숨겼어요. 무서웠거든요. 엄마도 오빠도 다 절 믿고 있었고 이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래서 결국 묻었군요. 묘비 아래 말 한마디 없이 이은주는 고개를 떨고 있어요. 제 책감에 재판 내내 저도 괴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오빠가 정신이 맑았는지 그 영상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그건 태석 씨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판단해야죠. 당신 말고 그 사람 옆에 끝까지 있던 사람인 저. 정미의 말에 이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긴 호흡 끝에 어렵게 말을 이었죠. 우리 엄마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정미 씨가 유산 노리고 오빠한테 마법 걸었다고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라도 믿어야 지금껏 해온 자신들의 행동이 무너지지 않겠죠. 정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목소리엔 이상하게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늦지요. 몰랐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은주를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이은주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SD카드였죠. 이거 오빠 병원에 함께 있던 날 제가 몰래 찍었던 거예요. 그날 오빠가 저한테 했던 말 정미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이제는 내가 지켜줘야 해. 그 말이 녹음돼 있어요. 정미는 손끝으로 그 카드를 조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왜 이걸 지금 주는 거죠? 저도 이제는 정미 씨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차가 다 식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이은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태석 씨, 당신 동생도 결국 마음이 있었네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조용한 울림 속에서 두 여인의 대화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죠. 며칠 뒤 이은주는 법원에 증거 제출인으로 자진 출석했어요. 그녀는 태석 씨의 유언이 진짜라고 자신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재판부는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했어요. 자필 유언장보다 영상 유언과 환자의 최종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관련 증거도 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 사건은 재산 분쟁을 넘어서 의도적인 은폐와 방해 시도까지 판단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정 분위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방 여사는 그날 밤 결국 가슴을 움켜쥔 채 주저앉았어요.
거실에 있던 윤철이 급히 달려왔고 이은주는 전화를 들고 119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그러나 방 여사는 정신을 잃기 직전 작게 중을 걸었어요. 우리 아들 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걸 그 여자한테 뺏긴 거야. 이은주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비로소 알게 된 거였죠. 어머니가 평생 가장 두려워한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신이란 걸 방 여사는 그날 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심장 발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그녀는 그저 창백만 바라볼 뿐이었죠. 9월의 끝자락, 바람에 고운 낙엽이 흔들리에 무려 정민은 다시 한번 태석 씨의 묘지 앞에 섰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손엔 작은 흰 국가한 송이등 뒤엔 누군가 조용히 따라서 고 있었어요. 바로 윤철이었어요. 방 여사가 쓰러진 날 이후 그는 달라졌어요.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를 안고 살던 그가 어느 날 정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나, 저 미안해요. 누나가 무슨 마음으로 이 집에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민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둘은 천천히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들을 다시 한 자리에 데려다 줬죠. 묘비 앞에서 정민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묵념하던 그녀가 작게 속삭했어요. 태석 씨, 저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아도 외로워도 이제는 당신이 저한테 준 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윤철은 그 뒤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작은 상자 하나였어요. 여러분이 그 안엔 오래된 열쇠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오래된 집 창고 열쇠예요. 어머니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이젠 인정하셨나 봐요. 며칠 전 제 손에 조용히 지어주시더라고요. 정민은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어요. 그 안엔 방 여사의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석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마지막엔 저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늦은 사과입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숨을 들이켰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 묘비 위 낙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젠 저도 당신 없이 혼자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남긴 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녀는 국가를 묘비 옆에 내려놓았어요. 햇살 한 줄기가 그 위로 비치며 작은 꽃잎을 부드럽게 감싸졌죠. 돌아서는 길 윤철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누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정민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살아야죠. 억울함이든 사랑이든 다 안고 그냥 그게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처음 멀리 낡은 집의 창고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문 넘어온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도 더는 그 진실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진짜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닌 사람이 남긴 진심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결국 정리에게 돌아왔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건 퇴석 시간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이은주와 윤철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 정리를 돕기 시작했고 방 여사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묘비에 새겨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는 어쩌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예견했는지도 모르죠. 세상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 말없이 지켜봐준 사람, 그리고 사랑을 믿고 손 내밀어준 사람, 그 따뜻한 여운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유산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삶의 조각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조용히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